21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가를 보시면요,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환경 문제, 생명 문제와 같은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도덕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게 주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나쁘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죠. 실천규범 윤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 거죠. 2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논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 방법 연구를 핵심 과제로 본다 그러면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도덕적 관행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서술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의 특징이죠. 4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기술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만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실천 규범 윤리는 이게 핵심 과제가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게 핵심 과제라서 두 개 다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가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 나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라 합니다. 자신을 수양을 경으로 하면서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우리가 요거를 수기안인이라고 하죠. 네. 요순도 자기를 수양해서 백성을 편안한 일을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노력을 계속했다, 이런 건데요.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지는데 덜어지고 나서 또 덜면 무위에 이르게 되는데 무언가를 일삼으면 오히려 부족하니까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위를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갑은 긍정이고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겁니다.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되는가? 요 말은 도가의 입장에서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2번,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것도 도가의 입장에서 동의할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하는 건 유교에서 중시하죠. 근데 도가에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라. 요 말은 불교에서 주장하시는 표현이니까 둘 다 맞지 않는 설명이고요. 5번,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라. 도가에서 긍정을 할 제시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4번,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강연자의 입장을 보시면요, 인간에게는 정해진 본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했다 이런 얘기죠.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를 했어요.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때의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을 계속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답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뭐 여성윤리 사상가인데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보부아르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사상가를 아는 게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윤리의 입장이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고 태어나면 본성인데요. 정해진 본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본성이 생물학적 특성인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의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한 거죠. 3번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의 산물. 금방 말씀드렸죠. 남성이 부과한 거예요. 여성한테 이래야 한다라고 부과한 거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서 실존적 자유를 회복하는가?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죠? 아닙니다. 5번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은 여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가? 동등한 관계여야지 우월성을 표현하면 안 되죠. 잘못된 설명이라서 3번이 정답이다. 볼 수 있겠네요. 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복제는 허용되어야 된답니다. 동물복제는 멸종동물의 복원과 희귀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의리 보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한대요.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의 존엄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인간 복제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게 맞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배아 복제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죠. 그랬더니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논란의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는 배아 복제를 허용하냐 허용할 수 없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서양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에요. 과학자들은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인 필요성 검증하는 순수한 이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이 부분 학자는 여기서부터 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부정적인 결과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거는 요나스 선생님의 공포의 발견술이 되시겠죠. 자, 1번 요나스는 기억, 과학기술의 연구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니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나스는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적인 입장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니은 과학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숙고, 고민해봐야 되느냐? 고민해봐야죠. 장기적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니까 기억이 맞는 거죠. 예, 허용돼서는 안 된다. 맞죠? 디귿. 과학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 중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스는 가치를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어떤 과학적인 개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리을.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한다. 여러분, 내적 책임은요, 과학 기술 안에서의 책임이거든요. 이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나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으시는 거니까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목민관이 나왔습니다. 목민관은 책객을 두어서 책객은 밑에 보니까 고을원에서 사사를 채용돼서 비서 일을 보는 사람이네요.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답니다. 목민관은 비서를 맡겨서는 안 된대요. 회계를.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의 친척과 친구들을 단속하여 의심이나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대. 그래서 서로의 정을 잘 유지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민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공정해야 된다. 공직자로서 공정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 공직자의 윤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목민관 그러시면 우리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들 중에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재산도 가지면 안 된답니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민을 보살펴야 하는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라. 통치자가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라. 플라톤 선생님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할 때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은 지혜라고 하는 덕이 우월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직업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정약용 선생님은 공직자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공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2번.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 아닌 게 아니라 청렴해야 하는 거죠. 의무입니다. 유교에서의 도덕성은 의무예요. 3번. 플라톤은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번. 플라톤은 통치자가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아니에요. 통치자만 통치하는 거고 시민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통치에 참여하는 건 일종의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가 되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통치자만 통치해야 되죠. 철인 통치를 강조하시죠. 5번. 갑을 모두는요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 입장에서는 맞지만요 정약용 선생님은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장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 제도의 체제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말을 조금 많이 복잡하게 했지만 어쨌든 선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윤이 정당화되는 그런 조건은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 말은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노직
과는 다르게 롤스 선생님은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협동체제가 되기 위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고 있으시면서 복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찬성하고 있으시죠. 최소 수혜자를 고려한 정책을 찬성하고 있으십니다. 을을 보시면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소득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의 그것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서도 그리하다라고 하는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시니까 요거는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1번. 롤스는 능력과 재능이 유사해요. 태어날 때 천부적인 재능과 천부적인 능력이 유사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유사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고 최소 수혜자이고 어떤 사람이 최대 수혜자라고 했을 때 이 최대 수혜자가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출발선상이 유사하다면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맞는 답이에요. 2번,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3번, 노직은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다. 그렇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어떤 결과에 포인트를 두고 분배를 하시게 되면 정형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딱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분배를 해라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율적인 교환 원칙을 노직 선생님은 지향하고 있으십니다. 자율적인 교환의 원칙을. 그래서 노직은 자신의 원리를 비정형적인 원리라고 하죠. 4번,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 그렇죠. 이분도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권리가 생기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5번,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일단은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 선천적인 재능은 롤스 선생님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공동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것이고 선천적 재능에 비례해서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노직 선생님 입장에서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답니다. 거주와 관련된 문제네요. 거주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획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요거는 볼로브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런데 볼로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거다.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미를 찾고 어떤 규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2번, 삶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아니죠.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4번,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특정한 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5번,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아니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볼로브 선생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안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9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브레의 대가상대화이고요. 가브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을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답니다. 그래서 원조의 의미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해외 원조의 입장이죠. 그에 비해서 을은요,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한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니까 체제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통을 없애는 걸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니까 도와야 한다라고 보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지 강제로 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온정주의적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권주의적 간섭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온정주의적 간섭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십니다. 2번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된다. 차단 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원조가 끝나는 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빈곤 해소가 기준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3번 원조의 대상국은 지리적인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국경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죠. 4번 그렇기 때문에 이익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4번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란이 있었지만요, 부유한 국가 안에도요, 빈곤한 시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빈곤한 시민을 도움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복리가 증진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 틀린 답으로 우리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5번 원조의 목표는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라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두 분 중에서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라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어 입장에서도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니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 행복 증진에만 기여하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총합만 늘어나면 된다는 거야. 총합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침해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롤스는 경제적인 어떤 기준이 원조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불병 사상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범죄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겠습니다. 형벌은 해악이랍니다. 형벌은 해악인데 공리의 원칙에 따라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는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벤담 선생님 입장이죠. 벤담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씨는요,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이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줄 수 없고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응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분은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화살표 문제입니다. 1번. 자, 여기가 베카리아 씨고요. 여기는 벤담 선생님이시고 여기가 칸트가 되겠죠. 자, A는 벤담이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아니, 베카리아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법률을 통해서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생윤에서 배우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벤담이 간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벤담 선생님도 법률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거든요. 자, 2번은 뒤집어서 벤담이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 벤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범죄자의 이익보다 처벌에서 이익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방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비례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D네요. 벤담이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다? 보복 의지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거죠. F. 베카리아가 칸트를 역시 비판하는 겁니다.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자 예방의 목적이다. 이거 베카리아 선생님은 예방주의를 따르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칸트는 예방의 목적이 아니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응보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처벌해야 되니까 간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C하고 E가 되면 칸트가 두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형벌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칸트는 칸트의 규범, 벤담과 베카리아는 벤담과 베카리아의 규범에 의해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규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동사회에 갖는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다. 이거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죠. 롤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롤스 선생님도 동의할 말인 거죠.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성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요거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지시고 있는 싱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롤스 선생님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체제가 인정이 되는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2번.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한 모든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의하더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것만 해당이 되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산출한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울질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라. 그렇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최고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5번. 둘 다이고요. 시민불복종의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감수. 이것도 둘 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덕을 소유하고
실천한다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덕윤리의 입장인데 현대 덕윤리 사상가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맥킨타이어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건 덕윤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을을 보시면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의 법칙인데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서 의무에 대한 외경이 그의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자, 1번. 덕윤리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위에도 보시면 습득된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형성하는 거죠. 2번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맞죠? 선을 이루는 필요한 성품인 거죠. 맞죠? 여기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거는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4번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 법칙을 중시하죠. 5번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된다. 덕윤리에서는 동기와 감정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칸트 선생님은 의무를 만드는 선의지라는 동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배제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칸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3번 가나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군자가 나오면 여러분 유교에 가까운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되고 마음을 절제하고 탐욕을 없애야 된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인을 떨하지 말아야 되니까 요거 유교 관점에서 식사하는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시니까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을 받는답니다. 공양한다라는 건 불교에서 사용하는 식사죠. 불교. 자, 그래서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다라고 보는 역시 불교의 관점이죠. 1번 중생의 불성을 유념하여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불교 이야기죠. 불교 이야기입니다. 2번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에요. 마음을 절제하고 탐욕을 없애라고 하니까 많은 양을 먹는다. 이거 아닌 거죠. 3번 음식은 타인과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타인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수양을 위해서 먹는 거죠. 수양을 위해서. 4번 음식을 먹는 것이 수양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어야 되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죠. 5번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두 사람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 하고 있나 잘 안 하고 있나를 고려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를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어요. 다음 신문 칼럼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익명성 얘기, 인터넷 얘기가 나오네요. 악성 댓글을 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의 어떤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를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그래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 위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익명성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 사람이 간과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잘못됐습니다. 2번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를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에 사람의 얘기인데요. 밑에 사람은 제도적 장치만을 이야기하니까 간과하고 있는 거네요. 3번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니죠.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으십니다.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하지 않죠. 제도적 장치가 법적 규제니까요. 5번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악성 대가를 예방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가의 갑을병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면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도덕 판단은 보편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동물까지를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으로 보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까지 포함된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인 복지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인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레건 선생님의 입장이죠. 병을 보시면요. 도덕적인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이지만 인간의 의무일 뿐이지 동물 자체에 대한 어떤 권리를 존중하는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칸트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이네요. 세 사람 모두를 잘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싱어, 레건, 칸트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죠. A.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 그러시면 이거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을 이야기하죠. 싱어는 동일한 대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처우, 동일한 대우 안 돼요. 동일하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레건 선생님은 이익 관심을 지니는 것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개체가 동일한 대우 역시 틀리게 되고 칸트 역시 인간 중심주의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B 보겠습니다.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얘기죠.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다.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까지니까 당연히 다 존중해야 되는 거겠죠. 디귿, C, 동물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가 인간성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물 학대를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동물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칸트 선생님은 맞고 나머지 선생님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맞는 답이 되네요. 리을 D, 자율적인 행위 능력은 인간만 지니고 있죠. 이건 어떤 사상가도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인데 자율적인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인간이 가지고 인간만의 어떤 능력을 배제하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니까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고 나머지 아이들이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시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어요. 근데 죽으면 감각을 잃어버린답니다. 상실하게 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자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사려 기품을 통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에피쿠로스 악파에 대한 얘기죠. 자,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
죽음은 진리를 추구를 방해해.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최대한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그토록 열망하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플라톤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입니다. 1번.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했는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게 됩니다. 2번.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현세의 삶, 사후의 삶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영향을 주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3번.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아니에요. 영혼은 참된 진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영혼 불멸 사상을 이야기하셔야 되죠. 4번.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된다?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참된 지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죠. 5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5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향이 굉장히 지배적이랍니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산업의 객체가 되었어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서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고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지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문화산업을 비판하고 계시는 아도르노의 입장이죠. 아도르노의 입장입니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인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렇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예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2번. 문화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키죠. 획일화된 생산물이니까. 3번. 문화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객체로 만들어버리죠. 4번. 산업화된 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위축시킨다. 아까 1번에서 설명한 거죠. 5번. 문화산업은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 평가된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기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니까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는 잘못된 거죠. 5번이 틀린 답이네요. 18번.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랍니다. 가를 보시니까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 존재자인 국가랍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균형, 동맹, 비밀위기를 영원히 제거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들에 의해서 국제분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네요. 나를 보시니까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국가가 국가들의 동맹과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해야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이거는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1번 이상주의인 가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다. 아니죠.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국제연맹이나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있으셔야 되겠죠. 2번. 국가 간의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군비 경쟁은 종식되는 건 아닙니다. 3번.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는데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는 건 맞습니다만 영구적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현실주의에서도 평화를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그렇죠. 자기 나라의 이익이 항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5번.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는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실주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이야기가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시니까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른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인 영역의 교류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답니다.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적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X. 정치 제도적 측면의 통합을 우선하는 것은 가가 우선을 하죠. Y. 사회 문화적 측면의 통합을 우선하는 것은 나가 우선을 하니까 높을 수 있겠고요. Z. 점진적 방식의 통합은 나가 우선을 하니까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Y축과 Z축이 높은 기억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을 잃게 된다. 여기서 일정한 생업은 항산을 의미하고 있고 변함없는 마음은 항심을 의미하죠. 그러면 항산, 항심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맹자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죠.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항산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항심으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예요. 그래서 항산의 마련은 우선적인 거고 최종적인 목표는 항심인 거죠. 자, 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국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구성하는 그 공동체 중에서 최종적인 어떤 공동체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기억.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야 된다. 덕으로 감화시켜야 된다라는 건 덕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어떤 공자의 계승을 한 맹자 선생님도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왕으로서의 도덕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안정, 항산이 중요하다. 그렇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항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는 인간에서는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고유한 선,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을, 갑을 못 두고요.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는 계약론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유교에서는 천명론이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으로 군주나 국가 권력이 생기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에서 국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위적으로 생겼다라고 하시면 둘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리 6월 모평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